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명숙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한성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우리 조작가는 팟캐스트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근황이 어떻습니까? 네, 팟캐스트 푹 쉬고 네, 연구소 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네. 팟캐스트를 좀 몇 주간 쉬니까 네, 어떻든가요? 1번 좋았다, 2번 그저 그랬다, 3번 매우 오고 싶었다. 좀 심심했다. 2번 네, 정도? 네. 예. 그렇게 큰 애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팟캐스트에. 3번일 줄 알았는데 매우 오고 싶었다. 네. 네. 우리 이명숙 연구원은 요새 뭐 글을 쓰고 계시다고.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네. 책을 하나를 쓰고 있어요. 어떤 책입니까? 청소년용 식민지 역사 박물관 책인데요. 아직 뭐 정확한 제목까지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글로 풀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쉽게 일제강점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지금 몇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 9명 정도. 9명의 필진으로 예.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설명하는 책. 네네. 그렇군요. 우리 조작가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 박물관의 어떤 부분을 우리 설명하는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네, 한국의 레지스탕스. 근데 연구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 하고 예. 있는데 제 책보다 더 잘 팔려야 돼요. 좀 말을 더듬는데요. 본심이 진심이 아니니까 좀 말을 더듬어요. 입이 좀 꼬였네 지금. 본심은 내 책이 더 많이 팔려야지 이런. 어떤 부분을 맡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역사박물관에? 역사박물관에 네. 저는 이제 보통 독립운동 그런 독립운동. 관련 해서 쓸 것 같아요. 우리 이명숙 연구원은요? 저는 지금 교육 관련 일제강점기의 교육 침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책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거는 비밀인데. 비밀입니까? 네. 8월을 목표로. 네. 원고가 잘 안 모이고 있군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지금, 필진들이 원고를 잘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 연구원들이 8월이 목표라고 하는 걸 알면. 네. 깜짝 놀랍니까? 네. 8월이야? 12월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런 반응.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꼭 필요한 책이고 또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명하는 책이니까 뭐 두 분 포함해서 다른 필진들도 이렇게 좀 정성껏 잘 원고를 하셔서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오늘은 김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갖고 오셨네요. 우리 이명숙 연구원이. 네. 일단 김현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략하게 한 줄 정도로 딱 설명을 해주시죠. 한 줄로 설명을 하면 네. 일단 형이 김성수입니다. 친형이 김성수.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형제 친일파. 친일파 브라더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형 재벌이라고 얘기되는 그 기원이 되는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을 했죠. 네. 왜 김현수를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김갑순을 제가 한번 했었었는데요. 조선 최초의 땅 부자. 그렇죠.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땅 투기로 어쨌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토지를 뺏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김현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로 기업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를 축적해 가는 과정들이 일제에 철저하게 협력하고 그다음에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김현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기업이죠? 이 기업이 또 심지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경방,
이 경방이 바로 경성방직의 줄임말이죠. 경성방직. 예, 70년대쯤에 이제 경방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양사. 삼양사. 예. 잘 아시는 삼양라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도 삼양라면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네. 다른 회사라 그러면. 네네,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지금 뭐 설탕, Q1. 아, Q1. 아, 이런 거 PPL 되나요? 아니, 뭐 얘기해도 되죠, 뭐, 우리. 응. 예.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삼양사. 또 바로 이제 이 경방 재벌에 등극하는 이 집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성방직인 이 경방과 네, 삼양사. 네, 설탕 나오는 Q1. 네. 네, 삼양라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PD가 얘기하는데 삼양사에 입사 지원한 사람들이 자기소개서에 꼭 100명 중에 한 2-3명은 어렸을 때부터 삼양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네. 서류 탈락. 탈락. 네. 예. 근데 제가 경방을 그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네. 민족 기업이다. 네. 이렇게 딱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맞습니까?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아니죠. 일단은 먼저 그 민족 기업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을 일제 강점기 때의 민족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이제 민족 기업하고 딱 대별되는 게 네. 뭐 매판 자본가라든가 매판 자본. 예, 요런 건데 일단 자본의 특성상으로 네. 그 일본인이나 일본의 어떤 자본들이 아니라 네. 조선인 자본, 그다음에 조선인이 경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이 국내에서 조선인들한테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식의 것들이 바로 민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민족 기업. 네. 일단은 돈의 성격이 조선. 네. 네. 근데 만약에 자본도 조선 자본이고 네. 경영진도 조선인인데. 네. 네, 그게 제국주의에 부역했다. 네. 그 자본이. 네. 그럼 민족 자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민족 기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민족 기업이 아닌 거죠. 예. 그럼 과연 그 경방과 삼양사가 민족 기업이었는지 아닌지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조금 정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수. 네, 인촌 김성수의 친동생이고요. 네. 네, 기본 양력을 한번 좀 훑어보죠. 네. 네. 출신은 이제 고부. 옛날 고부인데 지금은 고창이죠. 네. 네, 고창 출신이고 1896년에 태어났네요. 네네. 네. 그리고 79년까지 살았는데 이 고부 지역의 이 대지주였습니다. 집안 자체가. 네, 금수저네요. 네. 금수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예, 예. 누군가는 그렇게도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전북, 전남에 걸쳐서까지 여기가 또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비옥한 땅인데 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를 했던 거죠.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남한 땅에서 유일하게 지평선 보이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평야가. 네. 네, 그게 이제 다 김성수, 김현수 집안의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1930년대에 삼천리라는 잡지에 조선 재벌 대부 이런 글을 쓴 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꼽힌 게 바로 김성수. 김성수 집안을 꼽은 거죠. 네. 그 집안을 꼽게 되는 이유가 땅만 많은 게 아니라 네. 이 집안에서 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성방직이라는 방직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수사 나중에 이름을 삼양사로 바꾸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삼양사의 원 명칭이 삼수사였었는데 그 삼수사를 통해 가지고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지들을 관리하는 기업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 재벌로 그 시절에도 30년대에도 네. 이 사람들을 재벌이라고 부를 정도의 막강한 이제 재산 부를 축적해 놓은 걸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 유학을 갔다 왔네요. 네. 형이 김성수가 이제 먼저 일본에 가 있었고요. 아마 네. 그쪽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절에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일본으로 가야만 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이 어쨌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네. 뭐 약간 이제 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모자라는 학년을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좀 다니고 그 다음에 21년에 이 교토 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21년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부 이 시절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최초의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김현수가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일본을 유학을 갔다 온 과정에서의 뭐 추억, 회상 이런 네. 것들을 하는 이 뭐 회고록 같은데 보면은 그때 일본을 처음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풍경으로 오사카 공단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로 갔다가 이 교토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오사카 공단을 봤는데 거기에 이 여기저기에 숱하게 솟아 구름 같은 연기를 뿜어 올리는 높다란 굴뚝 이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대의 어떤 공업의 발달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기억한 원 체험 예.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당시로서는 이제 첨단인 오사카 공단의 모습을 보면서 네네. 내 고향의 풍경을 오버랩 시켰겠죠. 자연스럽게. 그랬겠죠. 예,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내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런 걸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겠죠. 그쵸? 그랬다고 이제 뭐 얘기는 많이 예. 하죠. 그럼 이제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네. 보면 이게 과연 민족 기업의 성격인지 아닌지 네네.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돌아온 다음에 뭐 거칠 게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아온 다음에 더 거칠 게 또 없었던 게 형이 이제 또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일단 20년에 김성수 같은 경우가 이미 동아일보도 창간을 했고 그다음 이 사람이 돌아온 게 21년이었었는데 김현수가 돌아온 게 21년이었었는데 이때 또 이미 경성방직이 총독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놓고 이제 이 첫 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여기까지 그럼 김성수가 해놓은 건가요? 그렇죠. 예, 김성수가 경성방직 해놓고 설립 허가 받고 네. 조업 시작한 건 김성수가 했고. 네네. 네, 그럼 김현수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현수는 일단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김연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단 경성방직에 일단 입사는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경성방직의 사장은 네. 박영효. 태극기 만든 사람. 좋게 주입식으로 그렇게 배웠죠. 네, 그렇죠. 맞아요. 좋게 기억을 하시네요. 그리고 친일파죠. 그렇죠. 네, 친일 임명사전 귀족. 돼 있고. 네. 네. 네, 우리 그 팟캐스트에서 다뤘었잖아요. 우리 그, 그때 그 제목이 이완용도 부러워한 친일파 박영효 이거였습니다. 부러워할 네. 만했을 거예요. 네네. 기억력 좋지 않습니까, 저? 네. 네. 이 제목 제가 뽑은 거였거든요, 그때.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박영효가 그럼 뭐 그냥 이른바 바지 사장 같은 거였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네. 이제 출자를 또 한 거죠. 박영효도. 네, 네. 돈 될 만한 기업에 출자를 뭐 있으니까 네. 그 시절에 이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박영효는 이제 뭐 좀 정치적 영향력도 컸을 테니까. 그렇죠. 여러 네.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고려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김현수는? 경성방직을 먼저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해서 곧 전무이사로도 되고요. 네. 이러면서 사실상 이 김성수, 김현수 구분을 해봤을 때 이런 경제, 기업 활동 쪽으로는 김성수보다는 김현수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집안에서 먼저 역할을 나눴을 수도 있겠다, 그죠? 뭐 그래서 경제학부를 보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김성수는 전공을 뭘 했죠? 문학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당시에 김성수는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이 20년대의 김성수. 20년대 초반이니까 이때는 이제 네. 그 기본적으로 민족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시절이죠. 변절 이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절 이전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친형이 있으니까 네. 김현수도 조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뭐 아무래도 있었겠죠. 조금 어떤 민족 의식 같은 네. 것도 갖고 네, 있고. 네, 네. 예. 근데 뭐 이제 그런 게 뭐 드러나거나 본인의 이 발언이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 이 시절에 이제 그렇게 본인이 나서서 얘기할 만한 위치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직 어리니까. 네. 예. 이 경성방직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민족 기업을 표방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게 이제 광목이었는데 조선인이 조선 기술로 만든 광목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국상품 애용하자 하면서 조선 그 경성방직에 광목을 쓰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 광목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이 이름이 태극성이라고 해서요. 광고를 보면은 한복을 잘 차려입고 머리도 곱게 쪽진 분이 이제 태극기 문양이 있는 태극성 상표로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게 동아일보에 자주 이제 광고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성방직이 이 설립 취지 이런 걸 밝히는 거에서도 조선 경제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성방직이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자본하고 기술이 워낙 앞질러 있었기 때문에 네. 생산되는 좀 전에 태극성 표를 달고 나오는 이 광목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 판로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북쪽 지역으로 좀 판로를 개척을 하면서 이 태극성을 어떻게든 좀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민족 기업을 내걸었지만 이게 수익을 그렇게 많이 창출하는 이런 역할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지지부진했군요. 네네. 네. 수익이 안 나니까 경성방직이 운영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총독부한테 보조금도 또 지급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이 식산은행이라고 조선 식산은행 같은 데에서 대출도 좀 많이 땡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절에 이제 이게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것들이 20년에 평양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산 장려 운동. 예, 23년쯤에는 이제 서울까지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물산 장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찰나였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성방직이 조업을 시작하는 그때랑 좀 맞물렸던 측면이 있어요. 혹이네요, 그러면.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경방에 광목을 쓰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썼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이 3.1운동 있고 난 바로 다 얼마 후의 일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샀었을 것 같아요. 그럼 물산 장려 운동의 영향으로 이름을 좀 태극성이라는 걸로 지은 걸까요? 물산 장려 운동도 그렇고 네. 이 시절이 이제 3.1운동 뒤에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열린 공간처럼 보이는 그때에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런 네. 경성방직만을 운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앞서 대지주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제 효율,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뭐 자기 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절이 산미증식 계획, 총독부가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토지의 생산량을 올리려고 어마무지하게 애쓰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쌀이 아주 부족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한편으로는 또 호응을 하는 차원에서 1924년 정도에 삼수사라는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김현수가 설립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소유 농지를 좀 농장형 경영으로 이 삼수사를 통해서 네. 전환을 하고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31년도까지 전부 농장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이 토지 경영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삼수사가 바로 이름이 요 30년대 삼양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현재의 삼양사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농장형으로 경영을 하고 간척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러려면은 네. 이런 거에도 지난번에 김갑순 편 할 때도 잠깐 얘기가 드렸지만 대규모 사업을 하는 때 있어서 이 총독부라든가 지역의 이 행정기구의 도움이 없이는 좀 솔직히 말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이 기업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총독부라든가 일제 통치기구하고의 관계 연관들 이런 것들을 항상적으로 좀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네네. 예. 뭐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그렇죠.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 전두환 시절만 봐도 뭐 네. 전두환이 뭐 국제상사 같은 데도 날리고 네네. 뭐 80년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때는 더 했겠죠,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이 김현수 같은 경우가 네. 뭐 요 정도까지였었으면은 그 기업이 어떤 자기 부를 끊임없이 이제 재생산하고 이러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행정 권력과의 관계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제 전쟁에 협력하는 그러니까 총독부나 일제에 완전히 협력하는 이런 기업이 되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3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20년대의 네. 후반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29년.
예, 그죠? 29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30년, 31년 정도까지도 어쨌든 그 조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영향을 받고 또 그게 조선 바로 연결되는 조선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기업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팔로를 만주 침략으로 만주를 개척해서 만주를 네. 침략해서 개척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제 불황을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기업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전쟁 협력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을 바로 요때쯤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과 이제 김현수와 네. 경성 방직도 그 궤를 같이 하게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네. 예. 그리고 특히 30년대 와가지고 일제가 이제 만주로 침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거기도 그냥 군인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일본인과 군대가 가게 되면은 그 만주 같은 경우로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본인 자본가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만주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어떤 지원이나 혜택 이런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김현수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이 만주에 대한 진출에 대한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20년대 만주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시장이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이 만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31년 이때에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32년에 불로초라는 상표의 광목을 이 만주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불로초. 네. 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성방직을 먼저 더 많이 지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제가. 예. 일본인 기업들이 먼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도 일본인 아무래도 이제 이 만주를 침략 당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이 일본 제품보다는 한국 조선인이 만든 불로초를 더 이제 싸기도 하고, 예. 이때는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가가지고 광목도 조금 쓸만해졌겠죠. 그래서 싸기도 하고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로초가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그러면서 기업이 이제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게 판매를 주로 만들어진 걸 판매를 하는 역할을 30년대 초반에는 하다가 30년대 중반쯤에는 이제 출장소를 설치를 하다가 37년에 네.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군 수요 물품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 기본적으로 이제 면류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군인들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중국 만주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39년에는 거기에다가 남만 방적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봉천 부근에. 네네. 네. 무려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요. 이때 당시에 경성방직이 자본금이 500만 원이었대요. 네. 근데 남만 방적을 1,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하면은 약 1조 2천억 정도. 엄청나네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것들을 돈을 모아가지고 이 남만 방적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김현수의 입장에서는 네. 김현수와 경성방직 입장에서는 일제 그 만주 침략이 네, 예, 정말 완전히 그 기회네, 아주 좋은 기회. 기회였네요. 네. 예?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하늘이 주신 뭐 은혜와 같다라는 이런 이 김현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일본 대중 문화에서 이렇게 이 시기를 다룰 때 보면 네. 중일 전쟁 시기요? 네, 중일 전쟁 시기에 다룰 때 보면 이 만주가 정말 그 나라의 힘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가장 그 좋은 시기, 일본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기, 뭐 이런 걸로 그려질 때가 많아요. 일본 영화에서? 네네. 예전 만화 중에 용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만주로 진출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는 만화인데, 그런 거에도 보면은 그런, 그죠? 이 호시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호황기? 예, 호황기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추억, 뭐 이런 그리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기에 대중가요도 뭐 이제 만주 그쪽을 좀 신천지 뭐 이런 걸로 기회의 땅 이런 걸로 묘사하면서
뭐 그런 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미 이제 뭐 늘 만주는 뭐 낙원처럼 표현이 많이 됐었죠. 그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주에서 이익을 많이 봤다면 경성방직이 네. 기본적으로 일제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만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과정들하고 친일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거하고 같이 네.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그럼 김현수의 어떤 정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1936년인데요. 네. 조선산업경제조사회 위원으로 조선인이 6명인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중 1인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선산업경제조사회라는 게 이 만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시절에 어떤 그 조선의 경제 체제를 재편하는 그런 중요한 기구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에서 조선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6명 중에 1명으로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총독부에서 만든 시국대책조사회, 물가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31년 이후에 만주를 침략하고 37년 어떻게 보면 중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병참기지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하는 이러한 각종 이 경제 정책들, 전시 경제 체제들 이런 것들을 재편하는 위원회 같은 것들이었죠. 네, 거기에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총독부에서 너 해 이렇게 임명한 건가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만주 진출할 때 그만큼의 이렇게 쉽게 진출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6명 위원 안에 들어갈 정도면 그 전부터 뭔가 그럼요. 그런 관계가 충분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조선 경제를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회의니까 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서 다 그렇죠.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모든 그 만주의 개발 정보 내지는 조선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종목들이 빠지고 어떤 종목들이 뜰 거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면은 거죠. 역으로 이런 변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회의니까 다 일본인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조선인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조선인의 이익도 좀 반영될 거 아니냐? 그 회의에.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럴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불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37년부터는 이제 네. 전쟁을 시작을 해버리니까. 전쟁 시작했으면 일제가 너 그렇죠. 돈 많잖아. 야, 그렇죠. 좀 전쟁 자금 좀 대야지 그러면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방헌금을 이제 열심히 잘 하기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네네. 얼마나 냈습니까? 해방되기까지로 총 따지면은 그 네. 계열사들까지 예. 합해가지고 한 80여만 원 80여만 원. 정도를 헌납을 했대요. 아까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네. 뭐 한 해에 한 경성방직이 한 해에 한 80여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긴대거든요. 그럼 1년 순이익 정도를 국방헌금으로 낸 그렇죠. 거네요. 와, 많이 냈네요. 이거를 환산하니까 960억 정도 960억 나오던데요. 정도. 네. 많이 냈네요. 그렇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국방헌금이고요, 다. 네. 그 다음에 뭐 임전보국단을 만들 때 같이 나서가지고 모여가지고 또 유명하게 돈 많은 이 시절에 돈 많았던 사람들 민규식, 박흥식, 김현수 요 세 사람이 트리오처럼 요런 일이 있을 때 셋이 같이 잘해요. 그래서 임전보국단을 만들 때에도 요 세 사람이 서로 각출해가지고 한 20만 원 만들어서 우리가 임전보국단 만드는 비용을 대자 이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해가지고. 김현수가 7만 원. 예, 잘하셨네요. 잘 나눴네요. 누가 6만 원 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본이 이제 필리핀 마닐라를 함락을 했을 때 그걸 네. 축하한다는 이름으로 또 이제 또 한 10만 원 정도 뭐 이런 각종 때마다 이거 여기 이 외에도 뭐 많이 내서 이제 80여만 원 정도를 내게 된 거죠. 그리고 기록이 안 남는 걸로도 또 많이 썼겠죠. 그렇죠. 예, 그게 예, 채권, 전시 채권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잖아요, 일제가. 근데 그 채권을 판매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뭐
가두 채권 판매대라 그래가지고 꼬마 채권을 판매를 하는데 김현수도 본인이 경성에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팔기도 했는데 잡히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산 전시 채권도 어마어마했을 거다. 이런 거는 때 되면은 발행을 하면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당 부분 기업가들이 일정 부분 이상을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시 채권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샀다 이런 거는 잡히지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건 좀 손해 받겠네요. 많이 받겠죠. 네. 자, 각종 전쟁 협력 기구에서도 활동을 했고. 예. 예. 그때 유명했던 단체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뭐 임전보국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은 국민총력 조선연맹 그다음에 네. 그게 변화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그게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변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상을 다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흥하보국단 준비위원. 네. 흥하보국단이라는 건 아시아를 흥하게 한다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선임전보국단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전시 최대 민간 전쟁 협력 기구. 그러니까 이제 민규식, 박흥식, 김현수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으로서 전쟁 협력을 하는 최고의 단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직감이 상무이사예요. 네. 예. 굉장히 높은 네. 거예요. 네. 자, 그럼 김현수의 이런 어떤 친일행위는 네. 그 전쟁 협력 단체에 이제 각종 단체에서 이제 참여하고 활동하고 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있죠. 이제 국방 헌금 내고 그런 거 외에. 그거 말고도 네. 이제 학병을 지원 독려 활동들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신보 1941년 1월 4일 석간 1면을 보니까 1억 1심 매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김현수가 쓴 글인가요? 네. 네네, 본인이. 네, 우리 황국 신민은 안으로는 인적, 물적 총력을 통틀어 고도 국방 국가 체제의 완성을 마치며 밖으로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1억 1심 멸사봉공 황국 목적의 달성으로 향하여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멸사봉공은 알겠는데 1억 1심 이게 우리 억명의 사람들이 제국민 전체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네. 그게 1억 1심이군요. 네네네. 1억 1심 한 마음으로 진짜 멸사봉공의 자세로 황국을 위해서 그렇죠. 매진해야 된다. 네네. 이런 글을 또 썼군요. 네.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글 같은 거 남은 건 없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학병과는 또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냥 네. 그 각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네. 웃긴 걸로는 미나미 총독이 사임을 조선 총독에서 사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그거에 아쉽다라는 글을 썼는데 제목이 네. 좀 더 모시고 싶었다. 1942년 매일신보 5월 30일자. 네, 그게 제목이고 그 내용은 다 미나미의 큰 업적으로. 그러니까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가 이제 총독에서 그만두고 그때 보내는 자리에서 좀 더 모시고 싶었다. 이건 너무 낯간지럽다. 이건 너무 대놓고 노골적이다. 네. 너무 그쵸. 아니 그럼 왜 그런지도 들어보세요. 왜요? 미나미 업적으로 네. 찬양을 한 게 예.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징병제를 실시한 이런 훌륭한 총독을 더 모시고 싶었다는 거죠. 좀 더 모시고 싶었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네. 이 신문 읽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 이러면서 좀 민망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부성 발언인 게 너무 좀 너무 티가 심하잖아요. 나죠. 이거는 네.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부끄럽네요. 이거는 좀 더 모시고 싶었다. 예. 네. 이런 이 지원병제, 징병제를 통해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제국의 성전에 참여하게 되는 게 되게 큰 영광이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해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학병 지원 동료로 그렇죠. 이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니들이 많이 갈수록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학병 지원 동료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저기 학생들, 예,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그렇죠. 유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거군요. 선배 입장에서 일본 유학한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최남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찾아가가지고 예. 후배들한테 너희들도 이 전쟁에 나가라 하는 그런 독려하는 예. 선배 격려단, 선배 격려대 이런 이름으로 일본에 가가지고 몇 차례 이제 학병 지원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강연들 42년에 합니다. 네. 42년에 도쿄 메이지 대학에서 학병 권고 강연하고 네. 43년에 이광수, 최남선 등과 함께 이제 43년에 학도 출진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건 국내에서 한 거고. 43년 11월에는 이제 그거에 이어가지고 같이 네. 이제 간담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 나서자 이렇게 된 거겠죠.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또 가가지고 일본에 유학 중인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학병 지원해라. 선배 격려대라는 걸 조직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학생들 선배라 이거죠. 그렇죠. 일본 유학 선배로서. 네. 학병 나가라 이걸 격려로 그렇죠. 표현한 거네요. 죽으러 가라 그런 거죠. 43년에 그러니까 일본 갔으니까 네. 그 42년에 미나미 총독이 그만뒀잖아요. 네. 만났겠네요. 아니 그렇게 좀 더 모시고 싶었는데 43년에 내가 일본 가니까 미나미 형 한번 만나고 가야지. 당연히 만났겠죠. 다음 총독에 충성했겠죠. 그래도 좀 더 모시고 싶었는데 얼굴 봤겠죠. 정이 네. 있지. 뭐 그랬으리라고. 네. 이게 그 최남선 편에서 예. 그 아들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네, 그랬던 게 이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선배 격려단 간부를 또 지내고. 네. 그래서 43년 8월 1일 매일신보에 또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거네요. 예. 조선 통치 사상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징병제 시행을 보게 된 것은 2,500만 반도 동포에게 무상 영광이며 황군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제1선에 서게 되는 반도 청년의 감격은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제 만주 침략으로 경성 방직은 특수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전쟁 협력 기업이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뭔가 이 경성 방직 이 회사 자체도 네. 구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캐면은. 그렇죠. 모든 이 전쟁 협력을 위해서 이제 막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시키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최대한의 착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이 경성 방직에도 있었던 거죠. 네. 최대한의 착취를 하는 게 4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서는 막판으로 넘어가서는 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쟁 물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강제 동원을 돼서 탄광이라든가 뭐 비행기 공사장이라든가 뭐 각종 이런 데에 끌려갔잖아요. 예. 근데 국내에 방직 공장, 일본인이 하는 방직 공장에도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아주 어린, 이 방직 공장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어린 여자들이 많이 이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일본인 기업에도 많이 끌려갔지만, 예. 이 한때 민족 기업을 표방했던 이 경성 방직에도 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 소녀들이 이제 많이 끌려갔었던 거죠. 그거를 2017년 8월 13일 경향신문에 보면은 그때 네. 끌려갔었던 분이 자기의 이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성방직으로 끌려갔다는 네네. 얘기죠. 그때 이제 워낙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 8살에서 16살 사이. 그러면은 고등학생도 안 된. 아동 노동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론 이제 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간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거의 뭐 하루 12시간 2교대로 일을 하면서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먹을 것도 물자가 부족하니까 예.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니까 막무가내로 이제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경향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 같은 경우에 있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경북 상주에서 이 영등포에 있는 경성방직으로 끌려와가지고 12살에. 그렇죠. 예. 경성방직 공장이 영등포 공장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끌려가갖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엄마 아빠 생각나고 애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겠어요.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면서 4년 동안 계속 실감는 일만을 해방이 될 때까지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국내 강제 동원 같은 경우는 뭐 경방이든 아니면 일본인 기업 다른 데든 전혀 이렇게 법적으로 이 지원을 하거나 보상을 해주는 이런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만 얘기가 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경성방직은 지금까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경방.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 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신문기사 네. 나오고 그러면은 뭐 경방 측에서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는다든가. 요때 이 기자가 네. 공식적으로 회사에다 질문 넣었대요. 예.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김현수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악질적인. 네, 악질적인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건 당연히 기업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동안 한 번도 그 가문의 그 어떤 지위 라인이 바뀐 적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이 기업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사과를 하고 그럼요. 네, 책임이 보상을, 있는 거죠, 네, 분명히.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경방이 자기네 홈페이지나 이런데 계속 민족기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네. 예, 이런 것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서 민족기업을 표방한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 회사를 만든 김현수의 개인적인 친일행위가 아니라 그럼요. 이 경성방직이라는 회사 자체의 국내 강제 동원에 대한 이런 그럼요. 책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이게 가장 분명히 존재하고. 악질적인 행위다.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이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네. 아. 공장이 영등포 공장이 크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자리가 다 예. 타임스퀘어로 바뀐 그러니까 거죠. 거기 타임스퀘어잖아요. 네네. 거기서 우리 조 작가가 1인 시위. 예. 그럴까요? 네. 365일 24시간 연속 1인 시위로. 예. 월급 줍니까? 연구소에서 나오겠죠. 예.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네네. 네. 네. 자, 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네.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겠죠, 김현수? 네, 됐습니다. 1월에 바로 체포가 됐고요. 네. 6월에는 이제 공민권, 그 구형이 떨어지기를 공민권 15년 박탈을 이제 구형이죠. 구형이 구형. 된,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된 건 아니고 뭐 구형이 됐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8월에 재판이 있었는데 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너무도 이제 이 시절에 반민특위 재판에서 대부분 그랬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제 무죄 석방이 되는 거죠. 반민특위에 체포된 다음에 김현수도 뭐 자기 변명 내지는 네. 뭐 이렇게 뭐 책임 회피 네.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반성은 안 했겠지만 물론.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얘기는 안 했고요. 나중에 예. 이제 뭐 이 김현수 회고록 같은 데에 예. 뭐 얘기를 했는데 반민 재판 중에 네. 뭐 이제 조금 언급을 한 거라고 하면은 질문이 이제 피의자는 임전보국단을 결성한 사실이 있는가? 뭐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겠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그 이제 했습니까? 조사 과정 중이었으니까 네. 뭐 이때 자기가 뭐 직접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진 않고 박흥식이 아. 전화로 불러가지고 네. 토의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네. 던지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사람한테 던지는 거죠. 네가 했지? 저는 아니고요. 박흥식이 네.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네. 박흥식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임전보국단 그 20만 원 객출 얘기 나왔을 때 예. 그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흥식이 전화가 와가지고 부범이 되는 거죠. 그럼 박흥식이 네네. 전화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민규식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네. 뭐 균등 분배하자. 그런데 아까 7만 원 예.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음. 그래서 출연 그 돈을 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임전보국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슬쩍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박흥식이 반민특위 1호로 끌려간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백화점. 네네, 화신백화점. 화신백화점. 네. 열받았겠네요, 이때. 이게. 네. 근데 박흥식이 국방헌금 납부한 거는 훨씬 적대요. 김현수보다. 김현수보다. 네. 예, 그러니까 더 열받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던지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네. 예. 뭐 이렇게 사과를 했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죠. 뭐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네. 이제 뭐 회고록 이런 류의 예. 예, 조금 이제 뭐 부끄러워했다라는 정도는 언급이 돼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직접 그 말을 한 건지 아닌지 네. 좀 불명확해가지고 제가 여기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계속 잘 살았죠. 예. 예. 기업 특히 이제 활동하면서. 삼양사 뭐 경방 이런데 뭐 명예회장으로 네. 뭐 계속 있다가 79년에 음. 죽었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그렇죠. 세상을 떠난 거네요. 예, 예. 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이명숙 그 연구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네. 식민지에 네. 민족 기업이라는 게 네. 그게 존재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제 워낙 이 큰 규모 우리가 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규모 이런 게 존재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통치 체제 안에서 이런 큰 기업으로 성장하려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 행정기구에 받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선인들이 그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 일제로부터 그런 식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박흥식 같은 경우도 이런 엘리트 집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본인이 이제 개척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안희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자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독립 자금도 내면서 일을 했었던 백산상해를 운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했지만 이분도 결국은 이 조선에서 더 활동을 못하고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에서 농장을 개척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제 끊임없이 이렇게 이 감시와 탄압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일제가, 타 기업에는 지원과 혜택을 주는데, 친이라는 기업들에는 네. 주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그런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정도의 네. 이 가능성 자체가 이제 확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네. 구조적으로 민족 기업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총독부와의 협력 관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어떤 적극적인 침략 네. 전쟁의 협력 기업으로 되는 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성격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현수는 그쪽 길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전범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 김현수는. 근데 아직도 회사 홈페이지엔 민족 기업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럼요. 예, 뭐 나무위키 제가 즐겨 찾는 나무위키에도 민족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네. 네, 나무위키는 이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사용자들이. 네. 제가 들어가서 바꿔놓겠습니다. 네. 며칠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요. 네. 자, 오늘 김현수. 네, 김현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우리 조 작가. 네. 네, 탁월한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김현수에 대한 인물평, 한 줄 인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전쟁에도 협력할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인.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우리 이명수 연구원께서는 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아까 타임스퀘어 얘기 나왔는데 예. 거기에 이 경성방직에 이제 사무용 건물로 돼 있었는데 그게 마침 벽돌로 지어져 가지고 네. 전쟁 중에 불타지 않았고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시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네. 보존이 되고 있고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걸로 활용이 되나 봐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등록 문화재라는 팻말도 있고. 예. 근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유일한 공장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경방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경방이 삼성이나 LG나 네. 현대처럼 확 큰 그룹이었으면은 좀 더 주목이 돼서 이 친일 행적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났을 텐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요?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어쨌든 그 친일 기업의 존재가 지금도 그대로 그 집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경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이런 걸 이 현실의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나 상징성을 갖는 건 이 경성방직의 국내 강제동원 문제. 그렇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많이 연구도 돼야 되고 좀 실천적인 행동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현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요새 우리 팟캐스트에 네.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네. 특히나 닉네임 미령님. 미령? 예, 에피소드별로 늘 후원을 해주시는데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 네,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